앞으로 다가올 노화를 늦추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60대에서 70대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아갈 것인지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70세의 정답입니다. 저자 와다 히데키님은 책머리에서 80세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물론이고 인생 최고의 후반 30년을 위해 60대에서 70대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지 이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0대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노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 짓지 않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뇌 건강을 위한 4가지 습관. 뇌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주 2회, 연간 100회 새로운 경험을 한다. 나는 주 2회, 연간으로 따지자면 100회 정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한다.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횟수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밖에서 점심 도시락을 살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한다. 그 외에도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생소한 식물을 데려와 키워보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매달려서 도전한다. 우리 뇌는 본 적 없는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어준다. 둘째,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갖는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름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지금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본다. 그것이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해에 잘 팔린 책이나 인기를 끈 영화 혹은 음악 정도는 제목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둘 생각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대하다 보면 전두엽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진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인기 영화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은 무척 많으니 다른 사람이 흥미로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셋째,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한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자.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잘 관찰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산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스케줄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연초가 되면 고급 스케줄 수첩을 산다. 비싼 수첩을 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일을 기입하고 그러다 보면 일정을 잡아두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나이가 들면 인지장애를 앓지 않더라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으면서 기억하려는 의지를 잃기 때문이다. 중장년이 되면 대부분 기억하려는 습관과 멀어지는데 그래놓고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나이 탓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백해무익하다. 노년층뿐 아니라 20대 젊은이라도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믿게 되면 기억력은 점차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해마의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장애로 원래는 베트남 전쟁이나 걸프 전쟁 같은 데 참전했던 군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당시 전쟁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망상과 환각을 일으켜서 귀향 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군인들이 많았다. 이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니 해마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사람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왜 뇌에 악영향을 미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 옆에 있는 내분비 기관인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손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코르티손은 뇌의 여러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곳이 해마이다.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힘들었던 옛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모두 잊어버리고 싶다는 뇌의 자기 방어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본인은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는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와 맞닥뜨리는 시기다. 배우자의 죽음, 각종 질환, 실업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령의 남성이 한순간에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를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로 해마가 큰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노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이유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다.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관계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세로토닌의 감소로 우울증에라도 걸리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퇴한다. 특히 노년성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인지장애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나이를 먹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주 불안감을 느끼거나 화를 내면 수명까지 줄어든다. 사람이 불안감에 빠지거나 분노를 느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한다.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이다. 뇌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면 편도의 흥분이 가라앉아 교감신경이 안정화된다.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꼈을 때 크게 기지개를 켜면서 눈을 감는다. 그 다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천천히 내뱉는다. 호흡에만 의식을 집중해서 가능한 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렇게 여러 번 심호흡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심호흡으로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은 평소 호흡할 때보다 약 7배나 많다고 한다. 신선한 공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다. 또 의식적으로 천천히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줄어들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불안함을 잠재우는 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교감신경의 흥분은 소화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데 반대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쉽게는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는 없다.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인 사이토 시게타는 생전에 나는 STRESS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말했다. STRESS란 운동 스포츠, 여행 트래벌, 놀이 레크리에이션, 식사이팅, 수면 슬리프, 웃음 스마일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여기에도 식사가 들어갈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인간의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노후의 건강을 챙긴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 오히려 뇌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혈압이 높아서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피한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히려 뇌와 정신 건강을 해친다. 무엇이든 정도의 문제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서 주치의와 상의해야겠지만 나는 도저히 못 참을 만큼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는 것도 70세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이다.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싶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